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을 말로 풀어드리는 박재일의 직설사설입니다. 오늘은 스페셜 에디션 특별히 좀 귀한 분 모셨습니다. 김기현 의원이신데요. 판사 출신이시고 지금 5선 국회의원이시고 또 울산광역 시장을 하셨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고 그리고 선거가 이미 불과 한 3일 남았습니다. 선거의 주요 이슈들과 국민의힘의 대처 방안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여러 얘기들을 좀 이슈들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 들어보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한번 직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사전 투표가 끝났고 표는 지금 투표함에 있는 것이 한 거의 실질적인 투표율을 계산하면 34%라 그러면 절반 이상이 선택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전 투표율이 거의 한 35%쯤 되니까 네. 굉장히 많이 사전 투표가 이루어졌는데요. 특이한 것은 그 호남 쪽 지역이 사전 투표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 또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이 매우 낮다는 사실, 여기 두 개가 서로 대비가 되고 있어서 이게 나중에 본투표에 어떤 투표율을 보일지 매우 여러 가지 면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전체적인 그 판세를 본다면 저희 당과 후보가 어려운 여건에 시작을 했고요. 또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냉랭한 분위기였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달아오르고 역시 진짜는 김문수네라고 하는 민심이 굉장히 요동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처음 레이스가 시작할 때부터 계속 상승세를 탔는데 처음에 상승세 타다가 중간에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상승세를 탔다가 또 조금 거기에서 더 안 올라가고 있던 어떻게 보면 깔떡고기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한 2, 3일 사이에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 현장에서 느껴집니다. 오늘도 제가 대구 지역에 유세 지원도 할 겸 또 민심의 동향을 살펴야 선거 전략을 세울 수 있으니까 말씀도 드릴 겸 대구 지역을 봤습니다마는 매우 빠른 속도로 김문수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어쩌면 오늘 내일 사이에 아마 역전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골든 크로스라 그럽니까? 이른바 그런 것도 예상하십니까? 그런 기대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여론조사 같은 것을 좀 받아보십니까? 지금 깜깜이지만 여론조사 발표할 수 없는. 여론조사를 아시다시피 발표할 수 없는 시점이고 또 그걸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시점이어서 이렇고 저렇고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점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짐작으로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드리는 말씀이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싸우는 것은 아니실 테고 또 그런 말씀이 또 점점 근거 없는 것은 아니실 텐데 현장에 좀 이렇게 둘러보시니까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 서울이든 광주든 좀 민심에서 캐치하는 목소리랄까 좀 느끼신 것? 포괄적으로 어떤 좀 감회가 있었어요 이번 선거에? 처음 선거를 시작하면서는 사실 저희 내부에도 그랬고 국민적 시각도 그랬고 굉장히 저희들에 대한 그 심판 책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사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같은 것은 저희 당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선포였거든요. 그것도 느닷없이 갑자기 내용도 모르고 과정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포되어서 매우 당황했고 또 국민적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했던 상황이어서 난감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이제 조금씩 숨겨졌던 사실들이 알려지고 또 민주당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횡포를 부렸느냐 닥치고 탄핵을 해대고 심지어 취임한 지 3일밖에 안 되는 방송통일동실위원장 정확하게 일한 건 하루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을 이진숙 위원장이죠. 그걸 그냥 탄핵해 버리고요.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 우리말로 째려봤다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그게 탄핵 소추 사유서에 노려봤다. 탄핵 소추 사유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세상에 살다 처음 봤습니다. 탄핵 소추 사유에 야당 대표를 법무부 장관이 노려보면 그게 탄핵 사유가 되느냐. 그게 무슨 헌법이고 법률 위반이냐. 그야말로 오만하게 짝이 없는 짓을 했던 민주당의 그 횡포가 좀 더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알려졌고요. 또 거기 더해서 예산을 마구잡이로 삭감을 해버려 가지고
아예 그냥 활동을 못해. 정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도록. 네. 그래서 언론을 보셨습니다만 어떤 관공서의 경우에는 청소비가 없어 청소가 안 되는 화장실 청소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형태의 무자비한 짓을 이 입법권을 남용해서 했다. 방탄 입법을 해도 입법 폭주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입법 폭주에다가 네. 예산 뭐 그냥 그 삭감이죠. 그렇죠. 그런 이런 형태의 아주 테러에 가까운 짓을 했다. 그것이 국민들에게 좀 더 많이 각인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방법이 적절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알고 보니까 이유가 참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겠네라고 하는 인식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 것이 의미 있는 그런 진전이었고요. 그러다 이제 후보가 이번에 뭐 선정되고 나서 선정 과정은 조금 복잡하고 여러 가지 국민들께 눈살 찌푸리게 했던 것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막상 선정해 놓고 나서 보니까 후보가 완전히 극과 극으로 대비가 되는 겁니다. 한 사람과 한 사람이 하늘과 땅 차이로 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야,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훌륭하게 살았네. 이 사람은 진짜 대통령 되면 안 되는 사람이네. 집안 전체가 범죄자 집단이네. 이 사람 집안 전체가 정말 시민들과 서민들 노동자를 위해서 약자를 위해 살아왔네. 이게 극과 극으로 대비가 되니까 역시 사람은 김문수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그 점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옛날에 원내대표 하셨죠. 예, 문재인 정권 때였습니까? 문재인 정권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키던 그 문재인 정권 때. 네, 문재인 정권 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그때 우리 김기현 의원님께서는 파이팅이 일종의 뭐 저격수라기보다는 뭐랄까 전면에 나서서 굉장히 인상적인 그 국회 발언 뭐랄까 대정부 질의 이런 것도 많이 하셨는데 국회 정당 대표연설 교섭 그렇죠. 그런 것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파이팅에서 시다 기억하는데 이번에 그래도 뭐 우리 이쪽에 그 국민의힘의 어떤 입장 그렇지만 또 상대의 전력도 좀 잘 분석하시는 것 같아요. 저쪽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선거 전략이. 사실 지난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대통령 선거도 뭐 굉장히 어려운 선거였습니다. 현실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여전히 40%를 웃도는 그런 시점이었고 모든 사회단체 뭐 정부 권한 수사 당국 뭐 단 하나도 저희 편에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언론 지형도 극도로 그 민주당 쪽에 치우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선거를 치렀는데 제가 그때 이제 원내대표를 맡아 있었죠. 그러면서 그때 당대표가 이준석 대표입니다. 지금 네. 이준석 후보이신데 그러면서 이제 그 선거를 치를 때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서로 우리 윤석열 후보하고 막 갈등이 많이 있었죠. 네. 그러면서 뭐 집안을 가출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출한 우리 이준석 대표를 잡으러 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선거를 이겼습니다만 그때 제가 했던 일이 이재명 대표의 이 부도덕성과 무자격자라고 하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제가 사실은 전념을 했죠. 왜냐하니까 그때 그 대장동 이슈가 그때 처음 등장할 때인데 처음에는 이 대장동이라는 것이 뭔지도 몰랐는데 조그만 경기도에 있는 경제지라고 하는 곳에서 그런 기사를 냈고 그것이 언론을 통해 조금 알려져서 내용을 들여다보니 야 이게 정말 나쁜 짓이다. 어떻게 도의사 뭐 시장 이런 사람들이 관공서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권한을 이용해서 이렇게 악독한 일을 했을까. 이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 혐의의 주인공이 되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점을 파헤치기 시작해서 제가 원내대표로서 그 진상조사를 총지휘했고요. 그러면서 이재명이라는 후보의 부도덕성을 제가 강력하게 지적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그 당시 후보였죠. 이재명 후보하고 저하고 굉장히 좀 이게 뭐 좀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잘은 몰랐는데. 원래 관계 뭐 좋으신 적도 있었었나요?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었어도 그쪽 당 대표가 지금 이재명이었는데 제가 당 대표 당선된 다음에 인사차 갔을 때도 서로 얘기하면서 아주 가시돋친 말만 서로 주고받을 수밖에 뭐 없어요. 협치를 좀 하시지 그랬어요. 그 아니 당시에. 제가 근데. 만나서 했죠. 만나서 얘기 좀 나누자 그랬더니 제가 이제 첫 상견례 자리에 갔다가 첫 상견례 마치고 이제 그 기자들은 내보내고 둘이서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누는 자리인데 자주 봅시다. 뭐 필요하면 식사도 같이 나누고 내가 여당이니까 내가 먼저 밥 사갈게요. 그랬더니
맨날 내려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쳤다 해도 이거는 좀 몇 길 어긋나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가 좀 서로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측면에서 이런 뭐 파국가 아닌 파국이 지금까지 온 것 같기도 한데 그건 옆에서 보시기에 좀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그분이 사실은 그 정치의 경험이 전혀 없으신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 메커니즘이나 이런 데서 별로 그렇게 익숙하지 않았던 측면이 네.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매우 강직한 검사, 그러니까 범죄를 보면 척결해야 된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수사해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익숙하게 평생을 사시는 분이다 보니까 아니 저 범죄자하고 어떻게 내가 만나느냐 이런 네.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치를 하다 보면 사실은 뭐 범죄자라 하더라도 어쨌든 그쪽 당의 대표로 네. 그쪽 당에서 신임을 한 것이고 그러게요. 또 국민적 지지도도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 실체는 존중했어야 된다는 생각하는데 저도 뭐 이렇게 거리를 해봤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생각을 갖고 계세요. 어떻게 범죄자하고 얘기를 하느냐 이런 생각이 강했던 거죠. 그런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있으세요 혹시? 범죄자하고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그런 말 어디 피의자라고 피의자. 아, 네. 그런 것은 공식적으로 정확한 했죠. 용어는 피의자라고 네네. 했죠. 이걸 그러면 또 한 말씀 안 드릴 수 있는데 뭐 어제 오늘 지금 이렇게 나온 얘기이기도 한데 뭐 중앙 일간전에 지금 일면에 나오기도 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재명 후보가 계엄 동조자들이 국회와 내각 정부 이런 조직 안에 아직 여전히 숨어 있다. 확실하게 이걸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 약간 이게 얼핏 들으면 뭐 정치 보복성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내란 종식 뭐 이런 부분을 지금 얘기하면서 내란 잔당 이렇게 얘기하면서 뭘 처벌하는 부분을 꺼내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살벌한 얘기이기도 한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느끼셨어요? 뭐 살벌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보다 훨씬 더 심하게 할 겁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죄를 처벌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 그걸 정치 보복이라는 것은 그 상투적인 그 변명이라고 그동안 계속 주장해왔던 사람이고 그러면서 자기는 범죄 혐의를 가득 채워놓고서도 다 조작됐다고 그런 터무니없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죠. 명확하게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100% 장담합니다. 100% 정치 보복에 5년 내내 올인할 겁니다. 아예 그냥 뭐 어디 KBS 법인 KS 이상가요 법인카드로 김밥 사 먹었다고 자기들 해고했던 네.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다 법원에서 다 복직이 되었지만 이미 복직되어 봐야 다 끝난 거죠. 그런 짓을 했던 사람의 후예일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센 사람이기 때문에 이재명은 정치 보복을 반드시 한다 하는데 왜 하느냐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정적들을 모두 다 숙청한 다음에 법도 바꾸고 심지어 헌법도 바꾸려 할 것이다. 헌법을 바꾸는데 말은 국민을 위해서 한다 하지만 실제로 자기 장기 집권을 위해서 할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완전히 이제 붕괴되는 그런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제가 예언하는데 아마 대통령이 된다면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 걸고 막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 이번 일의 선거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정치를 좀 쭉 보면서 지금 뭐 쭉 우리 김기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저쪽에서는 그러니까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란 잔당 진압이라는 거의 공식적으로 용어를 써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미래 총통 독재 정권이 온다 뭐 이렇게 했는데 두 쪽 다 좀 살벌하고 정치가 우리 한국 정치가 과거에 좀 우리 김기현 의원님 바로 한 직전 세대에는 좀 낭만적으로 서로 여야 간에 이렇게 서로 뭐 술도 하고 서로 악수도 하고 뭐 국민들 보는 앞에서는 좀 뭐 아주 어설프게 얘기하면 싸우는 척하지만 또 뒤로 돌아서는 서로 격려하는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너무 좀 살벌하게 진행되죠 여야가? 제가 2004년도 17대 국회 때 이제 국회에 입성을 했습니다만 그 무렵에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그분이 네. 대통령에 취임한 지 한 1년쯤 지났을 그 무렵이었고요. 네. 그리고 그때 이제 그러니까 운동권 출신들 이런 네, 사람들이 대학 운동권 386 세대라 그러죠.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대거 들어왔죠. 예. 그러면서부터 국회가 굉장히 좀 이렇게 대립되는 구조가 되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정치를 했던 경험도 있기도 하지만 성격 자체가 막 이렇게 대립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고 또 실제로 자기 당의 정책과 다르다 하더라도 한미 FTA 같은 것은 해야 된다거나 제주 강정기지 같은 것은 건설해야 된다 이런 이라크 형태로 파병까지 있었죠. 그렇죠. 예. 이라크 파병도 했었죠.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여야 사이 이렇게 균형추를 맞추기 위한 노력을 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부 들었거든요. 그때는 저희들이 거의 180석자 방법 됐을 겁니다. 뭐 친박연대 자유선진당 이런 형태로 다시 같이 합치면요. 그래서 실제로 거의 180석 정도 됐는데 실제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결코 이렇게 우격다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때 저도 그때 절대 우격다짐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시점에서도 과반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마저도 그렇게 처리하지 않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정의 안 되면 다시 미루고 그래서 그래도 안 되면 꼭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전체 안건 중에 아마 10%도 안 될 겁니다. 10%도 안 되는 뭐 한 5% 정도 저희들이 부득이건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끼리라도 하자라고 했던 것이지 지금처럼 그냥 무작정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정하고 회기도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고 본회의 소집 날짜를 국회의장이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제가 20년 넘는 국회 정치 활동을 하면서 세상에 국회의장이라는 자가 그런 자가 감히 그 본회의 일정 지 마음대로 정해요? 그게 국회의장 자격이 있는 자예요? 그런 짓을 한단 말이죠. 민주당과 그 부류들이. 이런 독재 세력들을 대한민국에 용납할 수 없다. 저는 그런 분노에 차 있는 심정입니다. 아, 지금 약간 좀 이제 그 상기하면서 그 당시 좀 도장이라도 받아 넣으시죠. 우리는 이렇게 너희들은 나중에 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당 출범하자마자 문재인 정권의 제일 대부가 뭐 이해찬이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보수를 괴멸시켜야 된다. 네, 그때 그런 얘기 50년 집권한다. 100년 얘기 처음에 10년 하다가 50년 하다가 나중에 100년 집권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례의 주류 계층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보수를 정확한 용어로 괴멸시켜야 된다고 썼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목표가 보수를 괴멸시키고 보수가 아니죠. 사실은 자기의 상대적 진영을 괴멸시키는 거예요. 이재명은 좌파도 아닙니다. 보수도 아니고 좌파도 아닙니다. 그냥 권력을 지향하는 권력 지향자일 뿐인 겁니다. 독재를 지향하고 있는 사람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진짜 나라가 위험하다. 그래서 괴물 독재 정권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거죠.